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니자입니다. 작품입니다. 네, 오늘은 이 프로그램의 그 이름이 뉴욕시가 될지 아니면은 특별 대담 아니면 뭐 스페셜 코너가 될지는 이 얘기가 끝날 때 좀 정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제목은 How Fashion Industry Works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15년 경력 차이신 디자이너 Y씨를 모셨습니다. 이 Y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팔슨스 졸업하시고 클럽 모나코, 존 발바토스 등 이 뉴욕 베이스로 15년 동안 정말 쉼 없이 이렇게 패션계에 몸담으신 분이시고요. 저희 이거 올해가 패션의 해잖아요. 네. 네. 엘류 원독이 선정한 엘류님이 브랜드도 냈고. 브랜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패션의 해지. 네, 패션의 해잖아요. 그래서 패션의 해니까 이렇게 특별 패션 대담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프로젝트 회사에서 할 때 네. 디테일 이런 걸 많이 이번에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몰이랑. 네. 근데 거기 대부분을 사실 차지하고 있는 게 패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패션을 되게 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의 생활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생활에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런 거에 아주 큰 이 스윙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궁금함이 많이 생겼고 그 와중에 저희 그 니자랑 도케님이랑 같이 가시는 치과 동기분께서 아침 패션을 하시고 있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손님으로 귀하게 와주신 Y씨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치과 동기하고 있는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Y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그 자료집을 직접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네, 원래는 평소에 저희가 만드는데. 그렇지. 네. 이렇게 게스트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분 정말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How Fashion Industry Works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나 또 혹은 뉴욕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패션인데 저희가 이제 패션 하면은 보통 패션의 트렌드나 뭐 이번 유행하는 옷이 뭐야라는 그런 1차원적인 접근법보다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자라는 게 이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 우선 그러면 미국이라는 곳에서 패션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백화점들, 이제 미국은 솔직히 이제 산업 구조가 백화점에 의해서 이렇게 재편이 된 건데 백화점의 산업 구조에 의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다못해 이제 가끔씩 뉴욕에 계시는 분들, 관광 오시는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우드베리 그 아울렛들. 그러면은 아울렛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 먹고 사는지. 그죠. 그리고 현재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왜 사람들은 샤넬 매장 앞에서 줄을 서고 그다음에 왜 지금은 비싼 에르메스 백 같은 거는 더 구하기 힘들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무슨 쪽집게 과일처럼 이겁니다라는 것보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가미해서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신뢰 있는 넘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조금 몇 시간 준비 안 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좀 눈이 쾌가신데.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중심으로 독서실 끊으셨다면서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준비해서 이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 패션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은 자꾸 내 와이프가 가방을 사달라고 그런다. 근데 뭐 이제 이거라도 알면 개념이 잡히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가 굳이 원래 뭐 유튜브로도 안 찍고 가명을 사용하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무슨 범법자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약간 더 내부의 이야기를 편하게
듣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뭐 사실 같은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 나왔네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약간 좀 어노니머스하게 접근을 음. 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이제 얘기하면 유료로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수수료 한 5%.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주제부터 얘기를? 네, 우선 해볼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는 식상한 얘기죠. 음. 아무래도 2019년까지 2020년 초까지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이제 살다가 네, 저희가 원치 않은 이제 재해를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팬데믹에 이제 하면서 조금 많은 것들이 바뀌고 리셋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와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샤넬 매장 앞에는 줄을 서고 네. 도대체 이런 럭셔리에는 뭐가 됐으며 그다음에 미국 2021년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시장도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팬데믹 이전의 패션과 네. 팬데믹 이후의 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담고 싶었던 얘기는 굳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는 그냥 계속 우상향을 했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달라진 거는 팬데믹 이후에 조금 더 럭셔리 제품들의 수요가 급증했죠. 급증을 네. 했죠. 네. 사실 저는 펫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희가 보기로는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 큰일 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패션 인더스트리가. 아, 팬데믹 네, 동안에. 왜냐하면 망하고, 사람들 맞아요. 막 저기 하고 뭐 그때 뭐 백화점 문 닫고. 닫았다고 그러고 매장들 막 소호해서 막 문 닫고 이렇게 맞아요. 봤기 때문에 와, 저 인더스트리는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딱 시작이 됐을 때가 2020년 3월 16일이죠. 네. 네, 이제 그때부터 공식화돼가지고 이제 이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회사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 지인들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유럽에서 일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고위 간부로 있는 뭐 LVMH 같은데 이제 지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 미팅을 앞서서 근데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통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락다운이 걸리면서 네. 모든 상점들 문을 다 닫았죠. 닫았죠. 문을 다 닫고 그럼 문을 다 닫으니까 팔 물건은 쌓여 있는데 내가 팔 방법은 없고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 인터넷 비즈니스,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하는데 그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그다음에 길게는 보통 패션 회사들이 1년씩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 나이키나 이런 스포츠 의류 회사들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 2년 앞서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돌리면서 자리 잡아놨던 넘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프로젝션 한다라고 포캐스팅하고 프로젝션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020년은 2019년도 기반으로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2021년은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날 거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해는 운동화가 몇 켤레가 팔릴 거고 이런 예 그런 식이죠. 포지션을,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더 뒤에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다 각 회사들은 거기에 맞게 플래닝을 하고 원자재를 매입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인벤토리를 킵하고 해서 이제 그런 거 로지스틱을 다 만들어 놓죠. 이제 네. 로지스틱이라 하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유통이죠. 그래서 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해놓는데 3월 16일 날 그게 딱 터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미래에 준비해놨었던 오더들을 캔슬을 하는 역할을 제일 먼저 했죠. 그러면 내가 2020년에 팔 제품은 혹은 2021년까지 이제 미리 봐왔던 제품은 내가 비즈니스가 좋으니까 100개에서 한 150개로 늘려놨는데 네.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한 80개 정도 팔았어.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더 팔 것 같아. 늘어날 예.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딱 해놨는데 이게 딱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회사들은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안 좋았던 회사들.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서 보통 패션 같은 경우는 건강한 회사들도 많아요. 캐시플로우가 애플처럼 많이 갖고 이렇게 돌리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캐시플로우가 딱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미래 오더를 다 캔슬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매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페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많이 임시해고를 권유를 하죠. 팔로우를 네, 많이 팔로우를 했죠.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긴축 재정을 한 4, 5개월 동안 피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레이오프도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이즈가 확실히 확 줄었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필요할 때 부를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정말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다 정리해고하고 미래 오더를 축소해놓고 딱 그랬는데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그죠. 네. 저는 그게 꼭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보다 그냥 미루어 짐작해본 현상인데 그렇게 정부에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자기는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일을 왜냐면, 안 하고도. 네. 그 당시에 만약에 적당한 회사에서 적당하게 일을 했었던 뉴욕 기준으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돈 주고 자기가 혹시 팔로우를 당해서 그런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이러면 한 주에 둘이서 한 2,000불은 받았을 거예요. 한 주에. 네. 그러면은 한 달이면 8,000불이니까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때부터 4월 달부터 아마 이제 주식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 나갈 거도 할 거는 없고 이런 게 연속이 되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죠. 어느 부분은 그중에서 어느 부분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 것 같아요. 패션 쪽으로요. 네, 패션 네네. 쪽으로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에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씩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무슨 뭐가 드랍됐다라고 그랬을 때 그냥 나 저거 갖고 싶어 했을 때 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조급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제 어떤 느낌에. 조급증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나는 돈은 있고 무엇이든지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고 하다못해 제 주변에 있는 저랑 같이 일했던 팀원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산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제가 아는 지인들을 보면 월급보다 생활이 좀 더 괜찮았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 받는 예, 급여로. 급여고. 네네. 그래서 그게 꼭 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은 정말 아니라서 그거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몇 개월이 지나고 결국에 공급은 없고 수요가 많아진 현상이죠. 이제 공급이 너무 없고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서 딱 일어났던 가장 큰 선례가 2021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닥 지금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던 게 오픈런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때부터 나왔을 거예요. 롤렉스. 그다음에 그래서 럭셔리 섹터에 대한 그 비즈니스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2021년에 그 정부에서 돈 풀었을 때 그 다음 날 여기 가든스테이몰에 갔는데 루이비통 하고 구찌 앞에 줄을 너무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럭셔리 그거를 저는 좀 브랜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정말로 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스토어에서 네. 그래서 스토어 하나당 한 공간에 한 시간에 뭐 10명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켜서 밖에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섰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케팅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맞아요. 어? 나도 사야 되나 보다. 왜 약간 줄 서 있지? 저기는 어떻게 줄을 맨날 쓰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많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분명히 저는 그냥 짐작하건데 이건 마케팅적으로도 확실히 수프림이라는 진짜 그런 스트릿 브랜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줄 서는 건데 그리고 오픈런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줄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된 게 저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줄을 서 있어. 그건 옛날에 이제 90년대 저희 종로에서 영화 개봉할 때나 아침에 하던 건데. 삐삐삐 나이 나오잖아. 요즘 한국에선 다이어트야. 아 진짜요? 진짜. 와. 그 저기 뭐야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포모. 네네네. Fear of Missing Out. 음. 뭐 새로 나오면 나 이거 조급증이죠. 네, 이거 못 샀어. 막 이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이제 당연한 어떤 저희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약간 뭐 얼리 어댑터, 지름신이 오셨다. 뭐 약간 좀 뭐 저런 사람도 있어 이랬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막 그런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선례로는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2020년, 2021년, 2022년에 대해서 이거는 되게 딥한 그 얘기를 해서 좀 설명드리기가 힘들지만 보통 이제 발주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유럽에 이제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주를 할 때 가방을 그럼 저희는 100개를 오더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 바이어는 이제 그쪽 원자재 팀과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더 이상 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배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다 막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그런 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 배 타고 와요? 아니 만들어서 일로 올. 슈먼트가 오잖아요. 머터리얼. 뭐 두 가지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에어로도 하고 배로도 하는데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그런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예, 아마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게 했었던 공급에 대한 정말 공급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자동차가 이제 포르쉐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브랜드만 하더라도 주문 놓고 기다리는 거 우선 만들 사람이 없고 만들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필 사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기이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면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트렌드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때와 지금과 유일하게 다르다라고 한 거는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럭셔리 잡화 쪽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샤넬백은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보통 샤테크라고 있죠. 네, 이제 샤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샤넬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5에서 6%, 그러니까 그걸 4번 쿼터마다 올려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짜. 대략 그게 1년에 20%인데 근데 20%라면은 10,000불짜리 가방이 이제 12,000불이 되는 건데 근데 걔네가 얼마를 올리건 수요가 그만큼 있고 그게 가방이 이쁘고 디자인이 좋고 그런 건 물론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고 재질도 엄청 좋지만 그런 또 다른 얘기하겠지만 마케팅에 관한 것 같아요. 내가 가져야만 하는 거. 근데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의 가치는 갖고 싶게 만드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품 자체보다는요. 그래서 가격이 더 이상 중요시 되지 않는 내가 그걸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럭셔리 브랜드한테 되게 좋았던 한 해가 이 시간이 되었을 거고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이 브랜드들이 그러면은 2020년 이후에 돈을 얼마큼 벌었나 그걸 그렇죠. 보면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에르메스, 샤넬, LVMH. 그 루이비통이죠? 예, LVMH는 아마 요즘에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아시고 미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데 이게 루이 비통 모엣 헤네시라는 그냥 그런 되게 큰 럭셔리 회사고 지금 앨런 머스크랑 근래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회장이 현재 그 전 세계 부호 순위 1, 2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케이러링이라고 이 케이러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구찌를 갖고 있고 발렌시아가를 발렌시아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화돼 있는 럭셔리 그룹이라서 하나의 브랜드를 얘기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성처럼 하나의 큰 상징적인 그 회사를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 중에 이 5개 회사들의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23년까지의 넷 인컴을 공개해 주셨는데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보면 나중에 이 표를 뭐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참고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에르메스, 샤넬, LVMH, 케이터링, 그다음에 프라다라는 이 5 대표적인 그냥 유럽의 이런 대기업을 중심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라는 그거를 제가 리서치를 해봤는데 에르메스가 18%로 가장 성장률이 높았고요. 야. 그 다음이 샤넬 12.5%. 그 다음에 저 부러운 눈빛. 잽도 안 가지고 뭐 부럽게 뭐 부럽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 쟤는 쓸데없는 소리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LVMH가 이제 13.3%인데 LVMH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제가 솔직히 여기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션 잡화뿐만 아니라 모의 대표적인 샹정도 게 있죠. 술 쪽도 술도 많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장인들도 우리나라로 치면 무형문화재 같이 이렇게 장모님은요? 그런 장인들
있잖아요. 장인장모 말고. 웃음 장인 나셨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넘버가 적게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LVMH가 제일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LVMH는 이제 13.3%. 장모님 좋아하시겠네. 케이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이 발렌시아가, 그리고 보테가 베네. 보테가 베네타, 뭐 구찌. 그래서 구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케이터링이 이제 11.4%.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브랜드인데 여기에는 선물 반영이 많이 안 됐지만 이제 프라다. 12.5%. 프라다가 다시 돌아왔죠. 예, 이제 뭐 프라다가 워낙에 이제 프라다는 잘하고 있어서 네. 항상 잘해왔고. 어디 갔었어요? 근데 한창 약간 그 인기가 좀 떨어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중의 네. 레이더에서는 네네. 조금 옛날에 하던 거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프라다가 또 다시 새로 디자이너를 같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라프 시몬스라는 되게 유명한 유럽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두 브랜드를 같이 돌리고, 그 다음에 미우미우라는 조금 세컨 브랜드. 세컨 브랜드가 있는데 그 좀 세컨 브랜드라고 보다는 젊은 브랜드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똑같고 거의 가격이 비싸고. 미우미우가 프라다의 네. 젊은 브랜드요? 조금 더 젊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약간 펀하죠. 뻔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미우미우가 굉장히 또 핫했고, 그래서 이 브랜드가 디자이너들한테는 좀 디자이너의 디자이너거든요. 프라다가요. 요즘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영감을 많이 받게 되고 좀 많이 자극받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요즘에 좀 다시 일어서서 계속 핫한 브랜드가 돼서 얼마 전에는 브랜드 파워가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다시 1등을 했어요. 프라다가. 와우. 그래서 이제 프라다가 살아나는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팬데믹 전은 아무래도 우상향하고 있었던 럭셔리 마켓에 그냥 촉매제 역할을 팬데믹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사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매일 같은 일상생활에 돈을 쓰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뭉칫돈이 정부에서 탁탁 들어오거나 이럴 때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뭐라도 사서 남겨야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아니면은 네. 뭐, 너 로또 맞으면 뭐 하고 싶어? 여윳돈이 생기면 너 뭐 하고 싶어? 약간 했을 그러니까 때 주식으로 이제 간 사람도 있지만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에 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거 리스트에 이거, 이렇게 적어놨던 애들. 그거 내가 이번에 하나 사겠어. 아니면은 집에서 있는 자기를 위한 무슨 나를 위한 선물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동안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솔직히 코비드 걸려서 내일 죽을지 일주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있고 약간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확실히 소비 욕구가 음.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죠. 인플레이션. 네. 너무 고생. 특히 이제 패션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가장 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양극화되는 현상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패션 산업을 현재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럭셔리 섹터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있는 놈들은. 우상향하는 그 속도가 자꾸 빨라져요. 점점 더 급해져요. 그래서 돈은 계속 많은 곳에서 쓰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접하겠지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뭐 예를 들면은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나 이제 그런 정말 슈퍼카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한국이 마켓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요즘에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궁금한 거죠. 인구 대비 한국의 그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게. 강남에 가면 국산차 보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또 네. 저희 아들이 차에 관심이 많아서 애기들이 이제 남자애들은 그 나이 때 되면 이제 그 로고가 보이잖아요. 네. 저건 무슨 차 아시잖아. 이제 어디서 봤나 봐. 람보르기니 이런 걸 봤나 봐. 그 차는 어디 있냐고. 여기 또 안 보인다고. 그 차는 서울 가면 많아.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양주, 뭐 재패니즈 위스키라든지 뭐 해서 정말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리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반면에 미드에 있는 미드티어 브랜드들은 네. 많이 힘들어요. 아직도 힘들어요? 미드 너무 힘든데. 미드 티어는 어떤 게 있어요? 저
뭐 감이 없으니까. 미디티어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나나 리퍼블릭일 수도 있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갭, 제이크루. 그래서 근데 그 미드 아니고 더 밑에 아니에요? 그게 저는 이제 대략 미드 마켓이라고 아, 보고 그래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중하를 굳이 저희가 수직적 구조를 네. 보자면 이제 밑에 마켓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라도 밑에라기보다는 가격은 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지만 자라, H&M, 유니클로 그런데 미국은 꼭 이런 브랜드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다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따가 이제 우리 건축 독해로 넘어갈 때 네. 이 부동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아마 저희가 오늘 용복합 코너인데. 네, 한 새벽 3시쯤 그죠? 네, 저희가 산을 탈 거예요. 네. 패션과 건축 대담이구나. 네, 조금 있으면 산을 탈 거예요. 이게 패션, 건축, 부동산 다 나와야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연예인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 구조에서 맨 밑에 있는 브랜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럭셔리와 양극화식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제일 우리가 아는 싸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있는 데서 엄청 잘 된다. 예, 그러면 이따가는 뭐 제가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드리겠지만 굳이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살면서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가고 배워가고 있지만 미국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 특히 이 패션 구조 같은 유통 구조는 저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장 크게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되는 게 미국은 나라가 커. 그런데 중국, 러시아, 인도도 나라가 크잖아요. 그죠. 캐나다도 크고. 그쵸. 근데 이들과 미국이 좀 다른 거는 미국은 나라가 큰데 지방 곳곳에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야 또. 그쵸. 평균적으로 미국에 있는 파퓰레이션의 인컴이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 이런 데와 그러니까 GDP 차이가 굉장히 나는 그죠, 거죠. 그죠. 그럼 이들한테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럼 나는 옷을 팔고 싶은데 H&M 같은 거를 데리고 와서 예를 들면 제이시페니가 2012년도에 미국에 1,100개의 매장이 있었거든요. 2010년에요. 예, 2012년 10년에. JC 잠깐 말씀드리면 JC 페니는 아래 저렴한 백화점의 저렴한 하나였죠. 예, 네. 저렴한 JC 팬이라서 페니, 그런가? Sears 이런 Sears, 네. 그다음에 뭐 마샬, 식으로. 그다음에 TJ 맥스 그렇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TJ 맥스로 하면은 이거 되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이마트인데 옷만 파는 이마트. 그런데 그 신촌에 무슨 그레이스 백화점 뭐 이런 그런 거. 거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예, 뉴코아 백화점. 뉴코아 백화점. 아, 뉴코아에 더 가깝네요. 뉴코아. 그러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나이는 굉장히 오래된 나이. 그래서 형 누나들만 아시는 뉴코아가 IMF 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정리됐죠. 그때. 네. 맞아. 그건 형과 누나들만 아시는 거고 저는 엄마 아파트 얘기 들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조사하다가 알았어요. 뉴코아는 자연스럽다. 네. 저도 무슨 다큐멘터리 보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 속으로 이런 거 보다가 옛날에 거기 뉴코아 위층에 가면은 오레메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랬대요. 그랬대요? 우레메는 저희 아빠가 보시던 건데. 그러니까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이마트인데 되게 프로모션이 많이 돼 있는 옷을 파는 곳인데 TJ맥스인데 되게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제가 요번에 저도 이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패션을 이 팬데믹이 터지고 이렇게 산업이 막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크게 성장을 거둔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 너무 신기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마샬이나 TJ맥스였던 TJ 거예요. 맥스네. 예. 우와 950%. 예. TJ 950%. 맥스. 아, TJ 맥스. 마샬은 633%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진짜 재밌죠. 삭스 오. 핍스의 오히려 마이너스는 메뉴는 삭스 피프스하고 그- 리먼 마커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77%예요. 이건 지금 잠깐만 보시고 다 덮어주세요. 왜냐면 여기서 이거를 다 빨아먹으려면 내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 새벽 4시쯤. 이거는 무슨 그러면은 제가 쪽집게 과외처럼 TJ 맥스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었고 그다음에 TJ maxx의 주가가 930%가 제일 많이 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왜? 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2부에서 네, 제가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전체적인 산업 구조를 봤을 때는 사실은 패션 인더스트리는 팬데믹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럭셔리 브랜드의 어떤 급성장을 도와주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팬데믹이 가장 크게 큰 차이는 아니 있는 놈들은 계속 벌고 그러니까. 진짜 돈이 그러니까 돈을 버네. IMF 때 돈 버는 사람들은 맞아요. 또 엄청 벌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지켜봤던 엘리가 폴로 당하고 갑자기 막 회사가 뭐 저기 막 시골로 막 이사 가고 그랬던 거는 Y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한 게 그런 그쵸. 미래를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들을 줄이고 뭐 요런 걸로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던 거는 이 산업 망하는구나 라고 그쵸. 느꼈지만 회사들은 사실은 그냥 오히려 오히려 더 급성장을 하는 그런 근데 이게 기계가 딜레마예요. 되어야 그래서 보통 제가 참 항상 의구심을 갖고 보는 분야 중에 하나가 패션이라는 회사가 보통 내년에 플랜을 짤 때 그 내년의 플랜을 그러면 이제 재정팀에서 짜겠죠. 이제 CFO를 중심으로 밑에 플래너들이 있고 멀천다이저가 있고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럼 이들은 항상 내년의 플랜을 무슨 기반으로 짤까? 그렇잖아요. 그 기반은 우리가 히스토리컬리 쌓아왔었던 데이터거든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2020년에 팬데믹이 있었어. 그러면 2021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컷을 했잖아요. 뭐 오더 취소하니까 공장들은 예를 들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발주가 크거든요. 그러겠죠. 예. 어마어마한 게 큰데 이 발주가 큰 데 가서 갑자기 오더를 캔슬을 해버리면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베트남에 있는 공장은 그냥 바로 파산이죠. 바로 파산이에요. 이제 그게 줄줄이 일어났는데 다 했는데 갑자기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58년. 그래가지고 2021년에 막 보너스 받는 회사들이 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보너스 주고 왜냐면은 사람은 줄였고 장사는 잘 됐고 재고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린 상태죠. 와. 엘리님 못 받으셨죠 보너스? 진짜? 예, 이런 현상들이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받을 사람이 다 없으니까. 그렇지. 받을 사람 수 다 있어. 나갔어. 그러니까는 이게 회사는 전과는 다르게 파는 양은 훨씬 줄었지만 나가는 지출이 줄은 거지. 줄은 거예요. 순이익이 올라갔구나. 그렇죠. 저희는 2번이나 받았어요. 예, 이렇게 중간 조금씩. 개꿀이었네. 엘리씨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람도 그대로 있었고 물건은 더 많이 팔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 긍정적으로 가는 회사들도 많고 물론 그 중에는 안 되고 힘들었던 회사들도 분명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2021년에 그러면은 플래너들과 CFO는 장사가 잘 되니까 2022년 한번 짜봐 이렇게 나왔는데 이들은 그러면 아마 플래너들이 겪는 가장 큰 도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보통 회사들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천천히 우상향했던 거 그중에 간극의 계곡들이 생기죠. 그리고 나름 분석을 하면서 짰던 플랜이 2019년, 20년, 21년, 22년 짤 때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면은 난 22년 플랜을 21년 기준으로 짜야 돼? 아니면 20년 기준으로 짜야 돼? 그 플래너라는 사람들은 뭐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숫자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네, 숫자 전공한 사람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산수나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시라큐스 쪽이 이제 경제 쪽으로 좀 유명하죠. 거기서 있던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이들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주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걸 전문용어로 스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희 용어 SKU라고 그러는데 아마 타겟이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마트나 타겟이나 월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바코드 위를 보면은 SKU하고 그게 이제 그 넘버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데 이제 그 스큐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스큐 넘버를 멀천다이저한테 주죠. 그럼 여기서 멀천다이저가 뭐냐? MD. 예, MD죠. 근데 보통 MD라고 그러면은 클럽에서 클럽 MD. 그래? 그런 게 있어? 클럽에 저기 버닝썬의 MD들이 약 팔고 그 MD 아닌가요? 그 MD도 있고 MD하고 소니의 그거 뭐 MD가 정말 많은데 메디컬 닥터도 MD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션은 메디컬 닥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 MD들의 한국말로 굳이 딱 번역을 하면 상품 기획자 정도가 될 것 같고, 예, 상품 기획자 정도가 될 것 같고, 이제 이들과 이제 스킬을 짜는데 그것도 제가 좀 2부, 1부 마지막쯤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꾸 뒤로 토스를 하는 거야 도대체. 자꾸 미루는 자야. 이게 제가 이제 편집점을 찾아서 할 얘기가 방송이 아주 쪼는 맛이 있네요. 이 샘플만 맛들만 네. 보시고 그러면 궁금한 게 이런 패션의 유행, 그러니까 금방 앞으로의 프로젝션은 그런 숫자하거나 아니면은 멀천다이저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패션의 유행의 주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패션 유행의 주체가 이제 저는 이거를 조금 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먼저 네. 해드려야지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패션을 되게 어려서부터 좀 좋아했고 여러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서 네. 잡지를 그 당시에 이제 패션을 접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국에서 유학 오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잡지였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사촌 누나들 때문에 일본 잡지로 보다가 논노? 예, 맨스 논노, 뭐 네. 논노 이런 게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보그바자가 이제 출판이 된 게 이제 1990년대 중후반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독을 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구조층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패션의 주체는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 걸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 저는 좀 이렇게 보거든요. 패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의 트렌드죠. 근데 이 트렌드라는 게 조금 그래요. 파리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요즘에 이런 거 보면 신상이 나왔대. 뭐 요즘에는 핑크가 유행이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나라는 한 명의 편집자가 정말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매거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구색을 맞추면 그렇게 짤 수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 패션이라는 거는 슬프게도 탑다운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거?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안나 윈투어? 네, 안나 윈투어. 그래? 예. 메릴 스트립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분이 이렇게 선지자처럼 올해는 핑크야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지금 파리 맨스 패션 위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퍼렐이 패션쇼를 해서 좀 되게 유명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패션쇼를 전체 파리 패션쇼를 다 보고 검은색 블레이저랑 빨간색 바지랑 녹색 가방들 한번 찾아보자. 산타클로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편집자가 뭐 꼭 그렇다라는 음모론은 아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편집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쇼미더머니라는 그 TV쇼를 보면서 명언이 나왔잖아요. 악마의 편집.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만들면 그게 곧 트렌드가 되죠. 왜냐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이곳 말고는 패션이란 거를 내가 다른 곳에서 피드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거를 좀 이제 프리 아이폰, 포스트 아이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YC 생각이군요. 예, 디자이너로서는 현재가 훨씬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패션과 이제 그거를 굳이 말하면 2007년, 2012년으로 저는 좀 기준으로 삼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이폰이 나왔지만 결국 이거가 이제 부스터 작용을 해서 빵 터진 거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비주얼이 확실한 이런 소통 창구가 생기면서 이게 좀 더 확실히 됐는데 이게 딱 나오면서 긍정적인 거는 이건 참 좋은 건데 요즘의 패션은 모두의 패션이에요. 그래서 참 그거는 저도 참 새로워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정보라는 거는 나만이 알고 있고 그게 곧 파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패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탑다운. 그들이 하고 그들이 정하고 그들끼리 밀어주고 도와주고 해서 이제 씬을 만들고 이러면은 이제 그게 쭉 내려와서 내셔널 브랜드에서 카피를 뜨고 이제 그렇게 돼서 유명해진 게 잘하잖아요. 다 카피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막 팬톤 그 컬러 회사에서 올해의 컬러는 이겁니다 이렇게 뭐 해요. 네. 아니 이거 무슨 기준으로 뭐 그게 이게 돌리세요 하고 쏘세요 해갖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정해 올해 컬러 막.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재밌어요. 팬톤 회사에서 컬러를 정했는데 이제 팬톤도 큰 회사잖아요. 팬톤 안에서도 TCX는 이제 저희가 패션, 코튼 직물 쪽.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 달라요. 뭐 그래픽에서 쓰는 그쵸, 팬톤도 그쵸. 있고. 그러면 이 팬톤의 컬러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거든요. 세상에 불을 가져가려면 스탠다드가 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탠다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을 왜 못 그 갖고 색깔을 와? 올해 컬러 정하는 거는 재고가 많이 남은 거.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뭐 그런 얘기의 한편이 어. 이제 에르맥스의 그 오렌지 박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팬톤에서 컬러를 정해줘야지 원단 업체들이 원단 엑스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지금은 좀 바뀌어서 1년에 2월, 7월 두 번씩 밀라노, 파리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네. 뭐 더 많죠, 글로벌리. 근데 네. 가장 큰 게 이제 프리미어 비종이라고 파리에서 하는 패브릭 엑스포가 있고, 그건 이제 여성복, 남성복. 그다음에 이제 남성복 같은 경우는 밀라노 우니카라고 해서 2월이랑 7월에 이제 하는데, 재밌겠다. 예, 그게 이제 일주일씩 붙어서 바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어. 이거를 가면 2주를 가는 거죠, 미국에서는. 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곧 7월이 다가오니까 녹화일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녹음일 기준으로 7월이 다가오면 7월에 밀라노 오니카에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2024년 fall 컬렉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2023년 예. 폴이 오니까요. 1년 후 1년 후 거죠. 음. 그러면 이제 그때 패브릭을 보여주는데, 그럼 이들은 나한테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은 또 무슨 기준으로 미래에 미래를 대해 예측을 해서 그 안에도 트렌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음.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아마도 팬톤이라는 업체와 이런 패브릭 업체들, 그다음에 여러 디자이너들 같이 일을 해서 전반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컬러를 만들겠죠. 그건 제 추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컬러 컨셉이 주어져야지 업체들이 그 패브릭을 뭐 염색을 하건 뭐를 하건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보통 그런 데 오면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업체들이 오는데, 그 업체들이 패치노트 파남보 막 이런 여러 색깔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봤을 땐 편집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큰 올가니제이션들이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이제 그게 내려오면서 패션 컬러가 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얼마 전에 보테가 베네타가 이제 리뱀프 브랜드를 다시 딱 리브랜딩을 할 때 그 다니엘리라는 이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네. 그 디자이너가 보테가 베네타를 맡고 내가 이거를 좀 새로 돌리겠어 했을 때 가장 먼저 밀었던 보테가 베네타 브랜드 컬러가 초록이었죠. 초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초록을 왕 밀면서 여러 브랜드들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을 미치면서 트렌드가 된 케이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컬러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현재 말하는 거는 좀 더 대중을 상대하는 매스마켓 기준으로. 예. 그렇다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에디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디터의 역할이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렇죠. 옛날에는 뭐 보그랄지, YC가 처음부터 보시겠던 뭐 논노, 뭐 이 예. 그리고 또 어떤 잡지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자도 있었고, 바자도 있고. W도 있었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세시. 세시. 근데 약간 처음 들어봤네, 그거. 글로벌 패션 매거진에 예를 들면 안나 윈투어도 그렇고 보그 편집자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매거진을 통해서 나왔다면은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네. 그 패션 인플루언서나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스타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참 재밌었던 변화가, 예전에는 그들이 정해주고, 혹은 편집자, 그들이라고 하면 편집자뿐만 아니라 패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럴게요. 소규모 그룹에서 뭔가가 정해지고 일루미나티처럼 이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런 시기였다면,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런 SNS가 활용이 되면서 여기서는 뱀피 가죽이 유행이라고 밀었는데, 주변에 보면은 아무나 아니고 뱀피 가죽은 인스타에 안 떠. 그러다 보니까 우선 패션이 종이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접근도가 확 떨어졌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패션을 하는 패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패션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보그바자 같은 경우는 약간 대중적 잡지예요. 이제 저희가 보는 뭐 그런 다른 정보 제공자들을 따로 보는데, 이렇게 했던 거 이제 인스타가 딱 나오고 나니까 솔직히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탑다운 돼가지고 뭐 누구 디자이너, 그러니까 재밌게 보셨던 게 그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그거 딱 보면 이제 거기서 대립도 나오잖아요. 그게 미국의 안나 윈토와 이제 프랑스 보그 매거진의 이제 캐런 로이페트라는 여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둘의 파워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들한테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가 되면 디자이너로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좋죠. 그죠. 네. 응. 그리고 각 나라마다 4대 패션쇼라고 그러잖아요. 밀란, 파리, 런던, 뉴욕. 요즘은 좀 뉴욕이 힘이 없긴 한데 런던보다 더 없어요? 예,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슬프게도 현재 뉴욕의 패션은 좀 많이 약해졌어요. 예, 약해졌어요. 오. 그 약해진 거가 이제 저는 딱 그 과도기를 다 겪었는데 약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글로벌리 알렉산더 왕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았나. 뉴욕 출신으로서요. 요즘 막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여기 피롤더도 있어요. 막 이렇게 네. 엘리초이도 있는데. 엘리초이. 아 그렇죠. 그렇죠.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되게 미안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된 데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그것도 이제 2부에 말씀해주신 2부에 거예요? 말하거나 아니면 3부. 다음 주 아니면 시즌 2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원래 전통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보그 병신체에 이렇게 익숙한 네.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쉽게 말해서 애들이 깝치는 거잖아요. 막 별놈들이 다 나오잖아요. 막 저 그거 보면 파리 패션쇼에 막 자기가 무슨 비닐을 뒤집어 쓰고 막 일부러 막 난입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그걸 유행을 시켜서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걔가 픽업돼서 패션 어디로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약간 뭐 셀럽이라던가 뭐 감각 좋은 뭐 그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픽하는 근데 약간 그 선후 관계가 궁금해. 그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거를 픽해서 입는 건지 아니면 업체들이 컨택을 해서 질문은 그거 아닌데. 컨택을 해서 근데 이 질문의 답은 둘 다 다 알 거예요. 예. 네. 아니 자기네들이 그 깝치는 거 꼴 보기 싫지 않은지. 아유 그런 거는 뭐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포용해야죠. 그건 현상이고 진짜요? 문화니까. 좀 억울할 때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억울할 어. 때는 있어요. 디자이너로서. 네.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꼰대예요. 왜냐면 나는 뭐 이렇게 바닥부터 열심히 해서 디자이너로서 그래도 패턴도 알아야 되고 이런 유통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배우고 이랬는데 힘들잖아요. 내 삶은. 근데 어느 날 막 갑자기 그런 애들이 이상한 나타나면. 애들이 막 그런 거. 약간 그냥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건축은 패션과 다르게 조금 더 아무래도 이거는 안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도 그들만의 잔치거든요. 건축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상과 논리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어떤 학문이고 이렇게 디벨롭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건축의 그 트렌드가 전통적인 건축가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연예인들이 건축 같은 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노만 포스터랑 비교하자니 뎁스도 낮고 뭐 이래가지고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대중과 여기선 반응이 너무 좋아. 근데 그러면 이거를 나의 건축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쟤 몰라 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큰 피처로 보면은 안 그렇거든요. 그 패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저는 제 나름대로 워딩을 한 게 이제 팝 패션이에요. 팝 패션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 패션이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패션 커리어를 하면서 안 하다가 처음으로 겪는 게 이제 팝 패션, 연예인들이 하는 패션.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하는 패션. 그런데 그거 보면은 전통적인 실력 있고 탤런트 있다라고 우리끼리 인정해주는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패션보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패션을 하면서 철저하게 배우고 있고 정말 이제 많은 거를 느낀 게 이제 자본주의적인 패션이에요. 왜냐면 패션이란 산업을 왜 하나? 나는 왜 이거를 택했나? 근데 내가 미국에 있는 이상 여기서 여기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이게 싫으면은 유럽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 패션이죠. 정말 창조를 위해서 끝까지. 그런데 미국은 그거랑은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하는 패션을 보면은 이 마켓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 그 퍼렐 윌리엄스라는 그 유명한 뮤지션이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면서 패션쇼를 했어요. 저는 너무 잘 봤거든요. 너무 잘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면은 다프트 펑크의 그 Get Lucky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 네. 피나 씨.
이상한 모자도 만들지 않았어요? 네. 이분이 좀 되게 얼굴 누군지 알겠다. 얼굴 좀 말상. 말상. 이 사람은 되게 아이콘이죠. 뮤지션으로서도 엄청나고 그쵸. 이번에 패션으로도 뭐 이분이 지금 당장 뭐 루이비통이 패션쇼를 했어 이것만으로 화제된 게 아니라 이분은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패션에 영향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패션쇼를 했는데 제이지 와서 공연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 있는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다 갔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말 큰 이벤트고 패션쇼고 그다음에 콘서트처럼 됐어요. 네. 그걸 바라보면서 전통적 패션을 원했던 저 같은 경우는 좀 씁쓸한 면도 있죠. 왜냐면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재밌는 쿼트를 남겼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센트럴 셀마틴을 패션을 하기 위해서 가진 않았다. 네.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음악을 하기 위해서 주어야 등대 가지는 않았거든. 근데 음. 워낙에 음악에서 끝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해버리니까 닭깨갱이죠. 네. 나는 그냥 부러워하는 거지. 그냥 내가 잘난 거네. 예.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이런 것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마켓의 변화 중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팝 패션이라는 거. G드래곤 씨가 하는 뭐 피스 마이너스 원 이런 거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뭐 카니에 웨스트. 예. 네. 카니 웨스트는 이제 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 최고죠, 예, 뭐. 킴 그러니까- 카다시안은 그 안에 콜셋 사진 찍힌 것 때문에 욕먹더니 그걸로 아예 브랜드를 냈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이제 그 콜셋 입으면 킴 카다시안처럼 몸매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말 천재적으로 그렇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고 생각만 나면 옆에서 다 도와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셀러브리티에 의한 패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아요. 진짜. 저도. 이게 패션에 항상 관심을 두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트렌드가 하는지 뭐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바뀌었다더라 이런 네. 것들을 항상 주파수를 좀 올려놓고는 그렇지만 그런 셀러브리티들이 하는 거는 이상하게 이게 전혀 레지스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이제 그들이 딱 얼굴을 딱 대고 내가 하는 브랜드라는 느낌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곳곳에 우리 주위에 코스메틱 브랜드도 그렇고 펠러비 하지만 너무 잘 돼 있고 우리는 모르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예. 뭐 기네스 펠트로 가는 것도 있고. 네네. 뭐 기네스 펠트로도 뭐예요? 화장품. 예, 화장품. 화장품. 그다음에 솔직히 뭐 G드래곤이라는 권지용이라는 사람 자체가 패션 아이콘이고 네. 또 이 사람이 갖는 패션의 영향이 어마어마해요. G드래곤은 뭐예요?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 예, 이거는 왜냐면은 우선 구할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안 만들어요? 그것도 예. 야, 최고의 마케팅. 마케팅인데? 진짜. 갑자기 궁금해졌어. 그리고 제가 되게 리스펙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G드래곤이라는 사람이 패션에서 인사이더들한테 갖는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상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길래 패션쇼, 샤넬 패션쇼 그게 그냥 셀럽이라서 이렇게 초대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영향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뭐가 영향력 있어요? 뭐 이렇게 좀비처럼 걸은 거 뭐라. 아니야, 그 정영돈한테 패션을 배웠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그 G 드래곤은 옷 입을 때 봤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틀을 깨는 옷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는. 예. 그리고 그게 썩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G드래곤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음. 그런 거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브랜드를 같이 하고 있는 또 KV 리라는 그 이규범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좀 간단하게 2015년도부터 가장 많이 나왔고 이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사그라들고 있었던 스트릿 패션을 네네. 지금 아마 Love.